과학톡 최명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저절로 알아서 작동하는 자동차, 이런 변화들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결의 힘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람,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사람과 기계, 우리는 이 모든 것들과 연결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과학톡은 인류 문명이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데 엔진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초연결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U, 중국, 일본, 미국 다 뭐 전략적으로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죠. 네, 앞서 오프닝에서 연결의 힘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연결성이 가지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것도 초연결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초연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각 매체들이, 개체들이 연결이 돼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연결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묶여 있는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몇십억 단위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초연결하면 우리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하는 게 그 인터넷,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연결돼 있고 모바일 기기들, 스마트폰, 컴퓨터, 뭐 요새 서버, 센서들 이런 것들이 다 이종 기기들이 연결된 이런 것을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쉽게 간과하는 그 초연결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머릿속을, 사람의 뇌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연결망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묶여 있는 힘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기계가 잘 못하는 영역을 우리가 인간이 잘 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의 기계 안을 들여다보면 역시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가 초연결망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매체들이 서로 연결돼서 총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알파고라든가 우리가 예전에는 인간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들도 이제는 기계가, 인공지능이 들어오죠. 그게 바로 초연결망의 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공통적인 것은 양쪽 다 개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총체적으로 새로운 가치라든가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연결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사실 우리 연결이라는 게 최근에 뭐 우리 문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고 스마트폰으로 뭐 검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뭔가랑 연결돼 있다는 거는 다 느끼고 사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정보, 많은 개체와 연결돼 있는지는 사실 일반 사람들은 뭐 100명이 연결됐든 1억이 연결됐든 크게 관련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경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연결할 때 이렇게 외부랑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제 연구소 내부 연결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 없게 좀 보안 장치를 해놓고 내부끼리 연결돼 있어서 이를테면 어떤 결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서로 내부 통신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대외비적인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그냥 사무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어디 다니면서도 결제도 할 수 있고 뭐 결제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한 수년 전서부터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연결된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연결에 대한 거는 뭐 아주 익숙한데, 초연결, 아마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개체가 연결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빨리 연결이 돼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 좀
잘 모르는 분야 많이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인숙 박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저한테는 이제 초연결하면 그 밤하늘의 별처럼 은하수처럼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과 은하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자리를 다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동안 많이 SNS나 이런 걸 연결이 됐는데 그 초연결이라고 말을 넣으려면 그게 제조업까지 내려갔다. 제조업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제조,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모든 게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밸류라는 부분이 체인이었단 말이죠. 우리 자동차 산업. 근데 지금은 밸류가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라는 건 뭐가 하나가 탁 튀기면 딱 밤하늘의 별이 변하듯이 그런 게 초연결 사회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연결되는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 산업 모든 분야가 연결되는 제가 뭔가 하나를 누르면 전체의 밤하늘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초연결망 사회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천문. 제 전공이 그렇죠. 또. 네. 근데 사실 밤하늘에 별이 많이 보이지만 그 별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별이 사실은 전부 이 우주에는 전부 이 중력이랑 전부 연결이 돼 있어서 서로 그 별끼리 서로 잡아다니는 이런 그 많은 그 무한한 힘에 사실은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이렇게 그 중력이나 인력이 온 우주를 지배하듯이 아직은 이렇게까지는 그 많이 그 설치는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박사님들께서 밤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엄청나게 그 재미있고 창의적인 의견이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 체인이 없어졌다. 이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이 스텝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인스탄테니어스, 즉시 연결이 돼버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흑조 현상이라고 하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 사람들은 그냥 망합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아까 이제 유통업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계에서 물류 창고는 하나도 없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유통업자가 있습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그죠? 근데 또 숙박시설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숙박업소 제공 회사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죠. 택시는 한 대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택시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우버. 뭐 계속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초연결망을 갖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초연결망 위에서 군림하고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물류창고 없고 숙박시설 없고 없어요. 택시도 없고 없이. 데이터. 초연결망 위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초연결망을 통해서 엄청난 새로운 가치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가치들이 편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흑조 현상이라는 거죠. 듣도 보다 못한 얘기예요, 공유경제라는 것은.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침투해 있고 더 심화될 것이라는 거죠. 아마 저는 그게 사실은 그 유통이나 이제 그런 구조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이 제조 회사가 없으면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물거품이기 때문에 밑바탕에는 인프라로는 제조하는 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부를 창출하는 이제 그 방법이 조금 하드웨어보다 그런 소프트웨어 유통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바로 우버가 맞습니다. 자동차 없이는 안 되니까. 네. 제조업이 기반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초연결망 하면 하나의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초연결망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바탕에는 통신 기술,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저장하고 처리하는 반도체 기술 이런 게 어느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불꽃이 튀기다가 이제 불이 막 활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연결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은 뭔지 또 갖춰줘야 되는 환경은 어떤 게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결국 그 초연결망에서 초연결망이 성공을 하려면 그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어디선가 저장이 되고 그게 처리가 되고 그게 결국 좋은 정보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그런 기술, 하드웨어가 없으면 안 되죠. 반도체 기술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망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뭐 파이버 옵티컬 그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통신 기술이라든가 또 그 네트워킹 정보를 어떻게 그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 연결망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네트워킹 기술들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인프라라든지 그런 거는 그래도 이런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많이 구축이 돼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속도가 빠른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큰 장점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 뭐 페이스북 같은 어떤 밸류가 있는 시스템을 올린다거나 유튜브와 같은 기업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토양은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페이스북이 유명해지기 전에 우리나라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썼던 싸이월드. 싸이월드. 근데 그게 이제 크게 뜨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토양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것들이 연구 개발을 거쳐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와중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크게 보상을 받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직은 좀 모자르죠. 그래서 그것만 잘 조성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판만 깔아주면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실리콘밸리 못지않는 그런 활성화된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플랫폼을 이해하고 초연결망을 이해할 때 우리가 연결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연결이 고정된 게 아니고 이 연결이 은하수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생태계를 우리가 이해할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업종이 만나서 순식간에 만나고 헤어지는 이 과정에서 밸류를 창출하는 이 만남과 연결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환경이어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좀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너랑 나랑 만나서 오늘 이게 아니고 어느 순간 만나서 개체를 창출하고 만나는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초연결망의 전문가를 오늘 모시고 아니 정말 그 예리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터넷을 보면 사물 인터넷을 보면 이 움직이는 생물처럼 이쪽은 죽었다 또 다시 살아났다 커졌다 움직이는 그런 공룡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흑조 현상이라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앞서 나가겠죠. 그래서 그 밸류를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밸류를 좀 부분적으로 가져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처럼 그런 거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아주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그 대전에서 이제 변두리에 살기 때문에 그 대전역을 가려면은 택시를 불러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콜택시를 불렀어요. 그러면 콜택시를 부르면 그 동네에 차가 없다. 뭐 다시 전화를 걸어라든지 또는 뭐 있어도 한 뭐 10분 뒤에 도착할 거다. 5분 뒤에 도착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카카오 택시를 한번 딱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한 10여 분 있다 연락이 오겠다라고 하고서 뭐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 왔다고 즉시 연결이 돼서 오는 거예요. 연결망의 힘이죠. 깜짝 놀라셨겠네요. 깜짝 놀라서 세수하다가 그냥 뛰어나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 모든 시스템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참 이제 혼란스럽고 적응하는데 상당히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김명수 박사님께서 올 여름에 뉴욕에 가셔서 이 스마트 시티를 경험하고 오셨다고 또 직접 사진도 찍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경험했다기보다 우리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 네. 길거리에 우리 뭐 공중전화 이 박스가 잘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워낙 그 이제 인터넷망이나 이런 인프라가 지금 빨리 보급이 돼 갖고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에서 이렇게 정보통신이 앞서가는 나라가 뭐 우리나라가 아마 최선진국으로 저는 인터넷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되는데 우리 지하철 타면 뭐 와이파이도 되는 데도 있고 뭐 전부 다 뭐 이것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아주 독서 산매에 빠져 있듯이 이것만 하는데 뉴욕만 해도 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뉴욕만 해도 이렇게 와이파이나 이런 거 보급이 우리처럼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중전화 박스가 그 뉴욕 시내에 한 7,500개가 있다는데 이걸 이제 한 2, 3년 전서부터 뉴욕시에서 이거를 좀 와이파이 핫스팟으로 만들어서 거기 근처로 가면은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프리 와이파이, 소위 말하는 프리 와이파이를 접속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링크 뉴욕시티, 링크 NYC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한 1,000대 가까이를 그렇게 핫스팟으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하철에서 이 와이파이가 돼서 뭐 와이파이가 아니라 어쨌든 통신이 되잖아요. 뉴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에 들어가면 일단 스마트폰이 되질 않았는데 지금 저기 있는 서브웨이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는 저게 이제 지하철에서도 접속이 된다. 연결망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런 시스템을 넣은 거죠, 이제서. 그러니까 이 가장 우리가 뉴욕 하면 가장 앞서가는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이제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그 보급이 되고 있고 이런 걸 좀 봤습니다. 사실 기술력으로는 저희 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만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앞을 내다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앞으로의 사물 인터넷 시대는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런 이제 접속이 전화 스마트폰이 접속이 잘 되고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 모든 기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호들, 생체 신호들 이런 것들도 저절로 다 수집이 돼서 인터넷 어딘가에 축적이 되고 그다음 그걸로 인해서 저절로 이제 의료 진단이라든가 뭐 질병 예방 이런 거에 쓰여지고요. 또 이제 모든 곳에 센서, 작은 센서들이 깔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안에 우리 그 도시에 가까운 해안들에 깔리면서 뭐 해일이나 뭐 이런 지진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뭐 10분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1시간을 버는 그럼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기기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고민이 이제 그 스마트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것인가. 이미 다른 사람들 다 제공했다면 우리는 한 발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인프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어떤 산업에서 우리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아까 이제 연결망의 힘이라는 거는 기존에는 뭐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하나만 됐다면 지금은 다 섞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다 섞여서 인간이 원하는 서비스로 바로바로 만나서 바로바로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인프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사실 초연결 시스템이 지금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1969년에 그 아폴로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나라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달나라에서 우주인이 걷는 거를 그때 대부분 전 세계에서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사실 어떻게 보면 69년에 아폴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나라의 사람이 걷는 거를 전 세계에 중계 방송하기 위해서 뭐 지금 정도랑은 좀 떨어지지만 하지만 전 세계적인 이런 그 네트워크를 이미 그때 한번 구축을 했었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당시에 통화를 주고받던 그 데이터와 지금의 데이터를 아마 차이를 보시면 지금 어린아이들 우리 한 3초 동영상 이렇게 보는 것보다 아마 훨씬 작은 양의 데이터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고민하고 이게 깔렸을 때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누가 원하고 이것보다는요 그냥 까시면요 그냥 초연결만 깔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과거에?
고속 인터넷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동영상을 깔기 시작했어요. 내가 친구들하고 보려고, 가족하고 보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재미가 있어. 그러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유튜브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엄청난 기업 가치가 되면서 구글에 흡수됐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단순한 문자만 하자 이렇게 친구들하고. 근데 그게 뭐가 됐습니까? 트위터가 됐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초연결망의 힘이라는 게 깔아만 놓으면 그다음에 각 개체의 지능에 의해서 그냥 놔두자. 이게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라시,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너무 탑다운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초연결 깔아서 이걸 해야 되고 해야 돼. 그러지 말고요. 그냥 좀 풀어놓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을 때 엄청난 아이디어가, 그랬을 때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는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빈둥빈둥 놀면서 청강하면서 그 정말 아름다운 스마트폰, 그 애플 컴퓨터를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새롭고 앞선 거를 만들어도 예.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게 참 네, 우리 후배들한테는 네. 어떻게 해야 이게 우리가 시작하면 이게 세계 표준이 될 수 네. 있고 세계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필요한데 네. 뭐가 부족합니까? 네네. 제가 이제 그쪽이 전문은 아니지만 저는 기술자지만 우리도 이제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 개인이 보상을 받는, 개인이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일을 했을 때 그 개인이 보상을 받는 그 토양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대기업과 개인과의 싸움에서 개인이 지금은 이길 수 없고요. 그죠? 많이 투자해서 자유로이 연구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업가 정신, 이렇게 척박한 토양에서도 다들 기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판만 잘 깔아놓고 운동장만 잘 다져주면 여기저기서 불꽃이 일어나고 활활 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사실 저 개인적인 오랫동안 제가 생각하고 늘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생태계 문제.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상을 받는 그런 문화라든가 생태계 토양, 그다음에 너무나 탑다운으로 국가의 그 엄청난 돈을 다 압도적으로 그쪽에만 풀지 마시고 또 이쪽으로 바름업, 개개인들이 다 자유롭게 어떤 주어진 일정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아이디어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초연결망 연구와 활용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그래서 초연결망 중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 사물 인터넷 쪽으로 다가가는 게 이제 5G라고 들어보셨죠? 5G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그쪽 우리가 이제 평창 올림픽 그 필두로 굉장히 많은 우리 삼성, 그다음에 또 KT, SKT 또 다 뭐 우리 카이스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들, 기관들, 애출이 다 엄청나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지연 통신, 그러니까 실시간 통신이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그 증강현실,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통신망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외국, EU, 중국, 일본, 미국 다 뭐 전략적으로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죠. 엄청난 싸움이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왜냐하면 전 세계 망이 만들어지는 거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아까 5G, 5G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5G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5G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통신망이 5G가 참신합니다. 아재 개그인 줄 알았는데 참신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소외계층도 사라질까요? 저는 그거를 희망하고요. 예를 들어서 일단 커넥션이 되면 그 사람은 굶주림에서 우리가 좀 탈피할 수 있도록 기아나 기근 이런 데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다음에 상대적 박탈감은 어떨 것이냐.
그래서 우리 SNS 보면서 우리 친구들 너무나 맨날 좋은 데만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 것 같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부의 재분배, 이 초연결망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들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편중되죠. 그러면 일반인인 나, 자연인 나, 일반인 나로서 내가 분명히 연결망이 일부란 말이에요. 나도 내 역할을 합니다. 응? 왜냐하면 제가 없으면 그 연결망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좀 지분이 있지 않나. 저도 그 재분배에 동참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동참만 함으로써 엄청나게 어차피 많은 부가 이 효율성에 인해서 만들어지니까 그거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대적인 박탈감은 좀 있더라도 이 초연결망의 시대에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심하게 치우친 편중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사회의식,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거는 과학기술하고 다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문화적인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제대로 된 메시지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교육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초연결망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 너무 실시간으로 쉽게 접근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자기 만족보다 남하고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도 남하고 비교하는. 저는 이런 것들이 교육제도에서 근원적으로 좀 바뀌어야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좋은 일을 해서 많은 일을 해서 많이 부를 축적했을 땐 또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선순환적인 그런 것들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되지 그걸 강제로 뺏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의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 좀 네, 초연결망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문화 의식을 바꾸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 기술적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초연결망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교수님들, 교사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습득한 정보, 지식을 우리가 전수하는 지식의 전수자, 전달자입니다. 그죠? 그걸로 우리 먹고 살고, 저도 그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잘. 그런데 앞으로 제가 가르칠 게 있나요?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 안에 전 세계 지식이 있는데 제가 가르칠 게 있나요? 이 지식의 바다 안에서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게 너무 적습니다. 제가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사, 교수의 역할이 클래스룸 안에서 교사, 교수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지식을 학생들이 초연결을 통해서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트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클래스룸 안에서의 연결망, 또 하나의 이제 망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연결망을 그 학생 사람 하나하나마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잘 연결을 해줘서 지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이 될 때 효율성이 최대한 높게 해주는 게 교사, 교수의 역할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지식이 연결망을 통해서 순식간에 다른 사람한테 다 알려주는 우리가 얼마 알고 있고 우리의 기술이 뭔지 다 압니다. 이제 교육계에서도 역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흑자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을 얘기하면서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나, 무엇을 가르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 화두 중에 하나가 Everybody is a teacher, everybody is a learner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가르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주 교육에서 새롭게 접근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그 주권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주권을 가진 거냐,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플랫폼으로 해서 밸류가 창출했을 때 재분배를 누가 하는 거냐. 우리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걸 누가 결정할 거냐라는 그 질문하고 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이 우리가 초연금망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뭐 교육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방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내가 10년 안에 10억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다 부자되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전이 돼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지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그 교육은 뭘 찾아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의 패러다임 아까 이제 사실은 제가 조금 못 더한 얘기가 바로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뭐 유니버시티가 다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스템, 석박사 시스템, 학과의 경계들 이런 것들은 많이 변하지 않을까 싶고 바로 맞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 질문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지식을 어떻게 잘 습득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연결망 속에서 상대방의 의견과 나와 다른 의견 또 나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받아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내 의견을 얹어서 또 설파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바로 엔지니어 관점에서의 소통입니다. 그게 바로 소통, 그죠? 공감과 소통, 그다음에 그것을 통한 협업. 이게 단순한 미덕이 아니고 초연결망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필수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100% 공감합니다. 네, 어쩌면 이 초연결망 사회라는 건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나 또 소설 속에서 꿈꿔왔던 사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과연 초연결 사회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하나가 마음의 자세, 특히 우리 이제 교육시키는 젊은 세대들은 마음의 자세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의견들, 나와 다른 사람들 공감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의견을 듣고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의 의견을 내고 또 그걸 또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소통과 협업을 잘하는 그런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이제 나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연결망 사회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꾼다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현석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지식은 대부분 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 개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이라든지 어떤 재능 그거를 키우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제 성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키우는 거 이거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지금보다 물론 교육 시스템도 이제 받쳐줘야 되겠지만 더 행복해지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명수 박사님께서는 모든 우리 과학 기술이 사실 우리 인류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의 하나의 툴이지 뭐 그걸로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겨갖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 이런 그렇게 행복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옛날에 동네 마을에 조그맣게 살 때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도 알아도 서로 불편함이 없지 어려우면 가서 좀 도와주려는 마음도 있고 살았다는 것처럼 이게 초연결망은 아마 글로벌리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로
저 이웃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나와 같이 가야 될, 더불어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식들을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충분히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인숙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제가 완벽할 필요가 없다. 저는 완벽하지 않고 하나만 잘하면 된다. 하나만 잘하면 다른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된다는 게 굉장히 위안이 되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소통 능력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옆에 전문가랑 어떻게 소통하느냐, 일반 시민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러니까 소통하는 즐거움과 그 행복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교수님이 근데 저는 사실 공학을 하셔가지고 기술 쪽으로 나오실 때 굉장히 사회학적이고 예, 저는 철학적으로 아니, 접근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분위기가. 네. 저도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막 되는 얘기가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도움이 네. 많아서 아주. 좀 지나치게 긍정적인 게 아니었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너무 긍정적이어서 그랬는지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물론 이제 뭐 어려움은 예, 있고 그렇죠. 항상 악한 그런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